네, 같은 결과값에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조금은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형주 단에서는 그래도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코스피 지수가 1% 가깝게 오르는데 코스닥은 상승에서 하락 전환했고 현재는 71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어떤 것이 가장 핫한 특징주로 또 핫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지 실시간 특징주 유지인베스트 이정민 이사, 로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 가지 실시간 특징주 준비해봤고요. 첫 번째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되면 페노션도 회복되나요? 중국 경기 회복에 힘입어서 좀 양호한 실적 기대가 나오니까 오늘 바로 페노션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HMM도 그렇고 페노션도 그렇고 해운주들이 한 번 가기 시작하면요. 뭔가 이렇게 뒤늦게 추격 매수가 어려울 정도로 폭발적인 상승이 매번 나와주는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실적 기대 때문입니까? 네, 실적 기대라기보다는요. 일단은 그 중국 경기와 이제 연동해서 시장이 좀 먼저 선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은 이제 1조 5천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531억 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 현재 일단 증권가에서는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컨센서스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6.9% 정도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은 안 좋을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이제 그 계속 어쨌든지 지금 코로나와 관련되어서는 이제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명절 때 이제 아마 코로나가 피크를 찍고 점점점 이제 리오프닝과 가까워지는 그런 스탠스를 보여줄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은 중국 경기가 이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해운 쪽에서도 이제 그만큼의 물동량이 많이 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해운 지수, 그러니까 B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기준으로는 976을 현재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4분기 평균이 한 1,500포인트대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4분기 평균 때보다도 훨씬 낮아져 있지만 반대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다지고 이제 해운 그 어떻게 보면은 지수도 지금 현재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시장은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해운 업체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 사선과 용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사선은 이제 회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배를 뜻하고요. 그다음에 용선은 회사가 빌린 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선과 용선이 모든 해운사들이 다 전반적으로 늘었습니다. 네, 해운업체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자 비용이 많이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자 비용이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을 갉아먹진 않을까 하는 부분을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게 현재 지금 좀 추세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번에 이제 중국 리오프닝 이야기가 나왔을 때 처음에 반응했던 거는 뭐 화장품과 같은 중국과 정말 직접적인 소비주들이었다면은 그렇죠. 그다음에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보면서 이런 해운주라던가 화학주들이 움직였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당시에도 그랬어요. HMM보다는 페노션이 조금 더 중국발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왜 둘의 좀 차이가 있습니까? 두 회사가 아마 주로 하고 있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HMM 같은 경우는 뭐 컨테이너, 그러니까 크게 뭐 저희가 완제품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그런 이제 제품군에 관련돼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HMM 쪽이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원자재 관련돼서 움직인다 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벌크선을 주로 하고 있는 펜오션에 대한 이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국에서 이제 리오프닝이 이제 다시 이제 재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원자재를 수입해 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일단 뭐 펜오션을 비롯한 이제 대한해운 같이 이제 BDI 그러니까 벌크선 회사들이 우선적으로 좀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펜오션 같은 경우 조금 이제 투자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두 회사가 그 국제 운임 지수에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펜오션 같은 경우 이제 BDI 지수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1월 달 들어 계속 지금 BDI 지수가 좀 하락을 하고 있었다는 건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BDI 지수가 이제 1월 12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957포인트를 이제 1000포인트를 깨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상당 부분 이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서 소비나 생산 부분이 좀 위축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일단 시장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특히 과거에 이제 예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 BDI 지수
지수가 춘절 이후에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춘절을 지나고 나면서 BDI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것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두 분은 개인적으로 이 페노션과 뭐 해운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짠다면 뭔가 시기를 가지고 딱 데이팅을 가지고서는 전략을 짜시겠어요? 아니면 무언가 좀 지표라던가 수급 어떤 걸 보고 짜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방금 이제 대표님께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 1월달 그 이제 명절에 코로나가 절정을 이제 찍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네. 그다음에 또 3월달에 그 중국에서 양해가 열리죠. 지금 현재 어쨌든 중국 정부 자체가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속도감 있게 어떻게 보면 행정력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아마 정책들을 좀 많이 내놓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건설 경기 그다음에 인프라와 관련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아까 이제 그 설명드렸다시피 원자재가 먼저 중국 시장에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해운 지수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식의 이제 스토리를 그리면서 오늘 주가도 이렇게 선반영해서 좀 상승하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춘절이라는 게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중국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BDI 지수 같은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추석 때서부터 이제 춘절 때까지가 좀 쉽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오래 쉬네요. 네, 좀 오래 좀 비수기죠.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러니까 그 대부분 이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미국 시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미국의 연말 이제 쇼핑 시즌에 맞춰서 그 전에 이제 보통 물량들이 다 중국에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중국에서. 그러다 보면 그 이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연말 때는 조금 물동량이 줄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다시 춘절이 지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물동량이 다시 증가하는 그런 이제 사이클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지금 춘절 관련, 그러니까 4분기 때 BDI 지수가 생각보다 좀 강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과연 이제 춘절 이후에도 이런 BDI 지수가 강한 모습을 보이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나서 그날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임순재 대표는 접근을 할 것 같고 이정민 팀장의 경우는 이사의 경우에는 최선호주로 그럼 페노션을 보시는 겁니까? 네, 물론 뭐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그 선박 자체가 좀 다양화돼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네. 저는 예를 들어서 중국 시장의 그 경기 어쨌든지 그 상승을 좀 기대를 하면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면은 저는 대한해운이 훨씬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에너지 수요와 그다음에 원자재 수요가 같이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는 네. 대한해운이 이제 그 시가총액 자체가 이제 상대적으로 HMM이나 페노션보다는 훨씬 작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좀 가격 반발성이 좋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페노션을 이제 매수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대한해운도 좀 같이 이제 좀 눈여겨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오늘 마침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1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액적인 그 밸류 자체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해운을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지금 당장 이 페노션의 주가 급등을 보고 막 따라갈 생각은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조금 네, 더 체크를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시죠. 다시 30만 원 선 찍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한 4%대 올라주면서 30만 4,500원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당장 발표가 될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좀 안 좋게 보던데 네. 이 실적은 지금 다 그럼 지나간 겁니까? 네, 뭐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4분기 실적은 그렇게 뭐 생각보다 뭐 좋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네, 되고 맞아요. 있는데요. 뭐 가장 큰 이유가 지금 포스코의 그 포항 공장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뭐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포항 제철인데요. 작년에 이제 태풍 영향으로 인해서 포항 공장이 일단 침수가 되면서 일단 4분기 내내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2월 이제 하순서부터 이제 가동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뭐 본격적인 이제 매출은 아마 올해부터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보면 뭐 지난 4분기에 이런 거를 감안한다면 당연히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는 게 좀 이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포스코가 이제 향후에 이제 그 실적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포스코 공장이 이제 본격
이제 가동이 되면서 관련된 이제 매출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철광석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제 작년 말서부터 조금씩 반등을 하는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0달러 선까지 지금 이제 철광석 가격이 올라왔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제품 가격에 대한 뭐 인상 부분이 또 다시 나올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뭐 아직까지는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올해는 뭐 작년보다 좀 더 실적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게 아마 오늘 뭐 주가를 강하게 올리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페노션 이야기할 때는 채팅방에 딱히 질문이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포스코 갑니까? 포항제철 갑니까? 철강 사야 됩니까? 뭐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의외였던 게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뭐 셀이라든가 소재 업체들이 다 박스권에서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포스코홀딩스도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 아니나 다를까 이전 고점까지 와서 30만 원 선을 찍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들과 다른 이 포스코홀딩스의 강한 매력이 뭐길래 다시 또 오른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포스코홀딩스 자체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미래 먹거리에 대한 뉴스가 지속적으로 좀 나왔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와 관련되어서는 네. 회사가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투자자들이 좀 열광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또 리튬과 관련되어서 뉴스가 있을 때마다 같이 좀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벤처기업 발굴 육성을 위해서 체인지 업 그라운드라는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 사무실을 개소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실에 이제 입주하는 또는 이제 협약을 맺은 업체들을 봤더니 뭐 라파스나 뉴로메카, 그다음에 센코 등 한 11개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재 그 업무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방금 제가 언급한 업체들도 주식시장에서 많이 언급됐던 업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관련된 업체들이 뭐 미국 시장이나 또는 한국 시장에 뭐 상장하는 이슈가 있다라면은 당연히 또 포스코홀딩스가 관련주로 엮일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시장에서 좋아하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었죠. 뭐 리튬, 그다음에 LNG, 그다음에 수소와 관련된 이런 이제 그 키워드들을 흔히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좋아했는데 포스코홀딩스는 관련된 사업을 모두 다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좀 특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스권을 계속 그리던 주가도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스권 상단까지 현재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보아서는 굉장히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산점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를 좀 돌아놓고 보면은 안 사서 가장 배 아팠던 게 뭐야라는 질문에 거의 대다수 분들이 네. 뭐 이야기할 것 같아요? 2차 전지요? 2차 전지? 아닌가요? 리튬이죠. 저 리튬. 네. 너무 답정너였죠. 죄송해요. 리튬이 저는 개인적으로 뭐 금튬이라는 이야기가 붙을 정도로 네. 너무나 아쉬웠는데 두 분 다 올해도 리튬이 또 한 건 하실 거라고 보세요? 어때요? 뭐 개인적으로 보면 어렵지 않을까. 올해는? 네, 올해는 좀 다를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리튬 가격이 이제 작년에 급등을 했죠. 뭐 그 전년도에 비하면 2배 넘게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게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이게 2차 전지 관련된 전체적인 이제 생산 단가를 올리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가장 리튬을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중국 정부에서 리튬 가격을 통제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리튬 가격이 다시 그렇게 급등할 가능성은 좀 적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와 더불어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가 지금 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올해 내내 뭐 그렇게 일단 큰 폭으로 하락은 안 한다라고 해도 뭐 현재 수준에서 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만약 내년 이후서부터 뭐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내년 상반기에 그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리튬이 생산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지금 관련돼서 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리튬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이 뭐 폭락에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튬에만 지금 뭐 몰인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리튬 올해는 또 작년만큼 퍼포먼스를 보여주긴 좀 어려울 것 네, 같다라는 게 대표님의 이야기였고, 이정민 이사는 어떠세요? 사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20만 원 초반까지 내려갔을 때는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사란 이야기가 없다가 30만 원 올라오니까 또 사란 이야기가 들린다라고 하시는데, 근데 20만 원에서 30만 원 보면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죠. 근데 이 회사 40만 원에서 또 30만 원, 20만 원까지 그쵸. 내려갔던 네. 걸 본다면 지금 딱 그 중간 언저리거든요. 네, 그쵸. 너무 싸지도 너무 비싸지도 않은 그 가격에서 이 포스코홀딩스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포스코와 관련되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릴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대표적으로 포스코 계열 종목들은 네. 정보 보안이 안 되는 회사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 보안이 안 된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공시가 나오고 그 호재성 뉴스로 급상승이 나오면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주가가 또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회사에서 무언가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 내부적인 이야기들이 분명할 텐데 이게 여의도로 바로 좀 흐르는 모습을 항상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포스코홀딩스뿐만 아니라 포스코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오늘처럼 이렇게 그 뉴스를 동반해서 종목이 오를 때보다는 뉴스가 아예 나오지 않을 때 좀 조용할 때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매매하는 게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저는 특히나 이제 그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는 분들은 포스코홀딩스보다는 어쨌든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좀 실체가 있는 사업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장 지배적인 이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회사들은 눌리는 구간에서는 좀 매수를 하자라고 좀 항상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소개시켜 드릴 때도 121선에서는 좀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120선을 터치하고 살짝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을 가장 최선호주로 한번 좀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오른 다음에 또 주가적인 출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장 접근은 자제하겠다. 눌림목 구간에서 보더라도 오늘은 아니다라는 의견과 포스코 케미칼을 오히려 대안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세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실시간 특징주, 엔터주는 에너지 응축 중인가요? 지금 한 2주간 옆으로 횡보 중인데 사실 엔터주의 4분기 실적은 좀 무난하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작년에도 나쁘지 않았어요. 네, 오히려 그렇죠. 신고가를 기록했던 JYP 엔터가 있었고 네. 올해 실적은 좀 어떨까요? 일단 뭐 작년 실적 뭐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그 전년도에도 뭐 비대면 와중에서도 뭐 실적들이 상당히 이제 좋게 나왔었고. 그렇죠. 아니 네. 뭐 유튜브로 콘서트 하는데 돈이 네. 그렇게 많이 그쵸. 들 줄이야. 네, 비용도 별로 안 들어가는데 뭐 네. 챙기는 것도 많이 챙겼으니까 뭐 거기에 이제 작년부터 하반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연을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면 뭐 전형적인 이제 대형 엔터사들의 영업이익은 상당 부분 증가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에서 올해도 뭐 실적이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 하이브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큰 매출 처였던 이제 BTS가 일단 올해는 이제 공연이 그렇게 예상보다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매출이나 영업 이익 측면에서 좀 감소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작년보다는 증가할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이브를 제외한 나머지 엔터사들의 뭐 실적들은 비교적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SM의 경우에는 좀 이런 말씀 드리기 그러지만 이수만 리스크가 살짝 사라졌고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카카오엔터라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좀 네. 기대 호재가 남아 있고 JYP 엔터의 경우에는 뭐 아이돌 그룹의 명가라는 이야기가 들릴 네. 정도로 그냥 하는 일 정말 잘하고 있다. 모범생이다라는 네, 평가를 그렇죠. 받고 YG엔터는 블랙핑크 다음에 여기 베이비몬스터가 데뷔를 준비하고 있어요. 하이브는 지금 뉴진스, 르세라핌, 여돌의 전성기를 이 하이브가 끌고 있고요. 이 내세 기업들의 좀 매력 투자도를 비교해 보자면 이정민 이사의 순서는 어떤지, 임순대 대표의 순서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엔터 빅4 중에서는 YG를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 지금 베이비몬스터가 곧 데뷔를 앞두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부분은 바로 GD의 컴백입니다. GD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아시아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확고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중국 시장이 어쨌든지 지금 또 GD에 반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알령이 굉장히 뜨거울 때 가장 먼저 중국 시장에서 CF를 찍었던 유일한 아티스트가 바로 GD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실제로 이제 중국인들 많이 만났을 때 과거에도 물어봤을 때 빅뱅 멤버들 중에 유일하게 플레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멤버들은 사람들이 알아들었을 때는 다 GD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GD의 그 브랜드 파워는 굉장히 막강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눌려 있었던 이제 YG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펴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그 뉴진스와 그 르세라핌의 그런 열풍으로 인해서 하이브도 어느 정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 하지만 주가는 논외로 이야기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결국에 하이브의 그 높았던 고점의 그 주가는요. 다 BTS가 만든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뉴진스가 굉장히 트렌드를 이제 어떻게 보면 주도를 하면서 굉장히 좀 차별화된 어떻게 보면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자 아이돌들이 인기가 많아도 여전히 남자 아이돌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열풍과 그 다음에 주가는 좀 별개로 생각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SM 같은 경우에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카오 엔터에서 뭐 인수를 한 해 만에 이런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여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잡음이 많을 때 특히나 이 이슈 같은 경우는 벌써 지금 현재 2년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SM은 여전히 좀 관망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의 그 선호도와 함께 이 엔터주 전략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상대적으로 저는 반대로 이제 얘기하신 거죠. 약간 좀 반대 적인 이제 그런 거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네. JYP가 가장 좀 우선적으로 너무 아셔야 되지 정반대인데요.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걸그룹이 어느 정도 그 매출에 대한 제한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녀에 비해서 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이런 이제 씀씀이가 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일단 뭐 엔터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올해 뭐 실적들이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아마 중장기적인 흐름을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부에서 뭐 코로나가 다시 뭐 확산이 된다든가 해서 오프라인이 뭐 줄면 뭐 매출도 줄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코로나 시대에서도 뭐 매출이 계속 좋았었기 때문에 비대면 관련된 매출은 꾸준하게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 이제 그 회사들이 이제 팬 관련돼서 뭐 오프라인에서 뭐 플랫폼을 통해서 많이 이제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굿즈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품들이 좀 판매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네.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무언가를 잘하고 있는 기업은 임순재 대표님의 선호도였던 것 네. 같고 앞으로가 기대되는 쪽은 이정민 인사 쪽의 선호도였던 네.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세 가지 특징주 두 분과 함께 알아봤어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